자, 오늘은 다시 멕시코 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멕시코에 가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정감이 있고, 멕시코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분들은 멕시코 하면 어떤 인상을 가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멕시코는 바로 미국에게는 참 고마운 나라죠. 예, 미국의 일부가 예전에는 다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텍사스, 뉴멕시코, 또 캘리포니아주 일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멕시코는 합중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1억 한 3천 정도 있다고 하니까 일본보다 조금 더 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땅의 넓이는 더 크지만 이 수도는 멕시코 시티고 또 북쪽으로는 미국,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구아테말라와 벨리스, 동쪽에는 카리브해 이것이 접합니다. 이 멕시코의 현지 발음은 메히코라고 발음을 합니다. 메히코라는 뜻은 전쟁의 신인 멕시틀리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 아즈텍 그 제국이었고 또 마야 문명이 여기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14세기 후반 텍스코코 서쪽에 있던 테파넥 쪽 국가의 그 아스카포 찰코의 태조 조목이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용병 부대였던 아스텍은 이 태조조목 사후 15세기 초반에 테스코코를 라코판과 함께 아즈텍 삼국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이제 아즈텍 제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식민지 시대가 19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에 점점 발견과 탐험이 이제 그 시대가 열려가지고 많은 이제 서양인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특별히 이곳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521년에 코르테스와 그가 이끄는 정복자들이 아즈텍을 정복을 해서 스페인은 정복한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틀란드의 멕시코 시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시티는 스페인이 건설했던 전형적인 그런 스페인 형태의 그런 도시로 이제 식민 통치가 됩니다. 멕시코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달고 신부님인데 이분이 1810년에 스페인 식민지 멕시코에서 혁명을 시작한 것을 예고하므로 멕시코는 이제 독립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멕시코에서는 아주 국부라고 이렇게 참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혁명의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1848년도에는 이 멕시코에는 이제 미국의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주를 매각을 합니다. 형식은 전쟁으로 그들이 패전을 했죠. 그래서는 이렇게 돼서 오늘날 또 이런 세계 주에서는 특별히 이 멕시코의 이민자들을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그분들의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멕시코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세계 주입니다. 텍사스는 1846년 8월 22일까지는 중앙 집권 국가인 멕시코 공화국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라모 전투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쪽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히 미국이 이제 그 이 텍사스주를 매각을 받습니다. 또한 뉴멕시코 주가 그렇고 또 캘리포니아 주가 이래서 이 텍사스에 가보면은 산 안토니오 그게 가보면 올드시 때는 옛날에 멕시코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게와 또 술집과 음식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멕시코 옛날 시대임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또 텍사스 많은 주도 그랬고 캘리포니아는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멕시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멕시코 분이 미국에 이렇게 국경 오고 이런 것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멕시코의 그 지형과 날씨를 살펴보면은 에, 이 북아메리카 남부의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멕시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남쪽 간에 긴 해안이 펼쳐져 있는데 3,000km에 넘게 뻗어 있습니다. 가로폭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북쪽에는 폭이 2,000km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220km까지 줄어드는 그런 이제 길쭉한 나라가 바로 캘리포니아인 것입니다. 그 시타 델 벨트라는 높은 산맥의 봉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사진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카탄, 우리가 익숙한 유카탄은 이쪽 카리브해 쪽에 있죠. 여기에 가보면은 그 아스텍의 문명 재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 쪽에 그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멕시코는 국경이 위쪽에는 미국 그리고 남쪽에는 벨리스, 과테말라 이와 닿고 있는데 이 바하 칼리포르니아 반도는 멕시코 서쪽으로 1250km짜리의 반도로서 캘리포니아만과 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멕시코만, 또 멕시코의 또 다른 반도인 유칸단 반도 이렇게 해서 이게 캠페테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어느 쪽으로 보면은 인종을 여기에 이제 대세가 메스티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혼혈족입니다. 백인계, 유럽의 백인계와 원주민의 혼혈계인 메스티소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가 아메린디안이라고 원주민 9%가 바로 이 백인입니다. 또 흑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식민지 시대 때 대농장의 노예 노동으로 이입된 자들의 훈련. 그러나 대체로 이 메스티소의 증가와 인디오의 감소의 현상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의 그 주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 언어입니다. 스페인 언어는 남미에서 전체 이렇게 살펴보면은 38개 국가 가운데 브라질만 포르투갈 씁니다. 포를 쓰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을 씁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 메xi코입니다. 원주민들 중에는 100만을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어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스페인 식민지의 영향으로 이 대부분 토착화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토착화된 가톨릭은 조금 그 바티칸에 있는 가톨릭과 달리 좀 미신적입니다. 그리고 이 남미에서는 신부들이 그 이렇게 결혼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교황청에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남미에 있는 신부들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교황청과 이런 투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교황청이 묵인하는 추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11년 멕시코 혁명 전까지 기독권의 일부를 형성했지만 혁명 전후의 사회 개혁으로 이제 이 기독권이 더 이상 없습니다. 1911년 이후로 20세기 초에는 성공회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들은 문명 퇴치 사회 사업으로 멕시코 정부의 원주민 동화 정책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고유의 토착 종교도 소수 존재합니다.
인구로 보면은 이 멕시코 시티가 가장 많은 2천만 넘는 인구가 삽니다. 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시가 과달하라는 곳인데 470만, 몬테레이 450만, 또 뿌에블라 290만, 또 톨루카 거기에 보면은 210만, 또 티juana, 이 티juana가 어디냐면은 바로 샌디에고 밑에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여기에 180, 약 190만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넓은 땅덩어리 이 멕시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멕시코 DC 수도가요, 저 남쪽에 있습니다. 센터도 아니고요, 남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투키오는 반도가 있죠. 이 반도가 바로 유카탄 반도입니다. 유카탄 반도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곳이 유명한 휴양의 도시 캔쿤입니다. 우리 캔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는 저 끝에서 끝까지 이 남북 쭉 길이가 약 3,000km, 그리고 폭이 가장 넓은 데가 2,200km, 그리고 좁은 데는 220km, 이런 아주 큰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 멕시코는요, 그 밑에 있는 과테말라라든가 또 파나마 이런 나라처럼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는 북미주라고 그래요. 북미주는 캐나다와 미국이 북미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밑에 보면은 남미에 속하죠. 우리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카리브해에 있는 이쪽이 다 남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를 멕시코부터 시작되는 몇 나라를 이 중간 있다 해서 메타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럴 때에 메소아메리카입니다. 메소라는 뜻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북미와 남미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사이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남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중남미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메xi코, 멕시코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국경을 이루는 우리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 캘리포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피닉스라고 나오잖아요. 애리조나 주. 그리고 이때 보면 텍사스, 또 뉴멕시코, 이것이 이렇게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카탄 반도 그 끝에 보면 바로 위가 쿠바입니다. 쿠바하고 뭐 그저 배로도 얼마 안 걸리는 그런 곳이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제일 친숙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티juana라는 이 도시입니다. 여기는요, 미국의 샌디에고 국경을 넘자마자 있는 최대 도시, 인구가 약 200만에 해당되는 이곳인데 전 국경 도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티후아나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멕시코의 골목 혹은 라틴 아메리카의 골목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국경 도시 여기 이제 들었으면은 완전히 미국과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가지의 모습이에요. 또 이런 참 도시가 참 꽤 큽니다. 그래서 미국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딱 들어갈 때에 참 이런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가지에 여기도 좋은 호텔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리의 악사들, 멕시코 분들이 거리에 기타와 자기들 만돌린 여러 가지 전통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도 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펼쳐 있습니다. 국경 표시하고 있는 메히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철저하게 검색을 해요. 미국 그쪽 국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통과하려면은 한 2시간 이상씩
걸려요, 보통. 근데 미국에서 멕시코 갈 때는 그냥 들어갑니다. 뭐 전혀 국경에서 따로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체크포인트의 모습이에요. 여기 또 국경지대라 보니까 멕시코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서류가 다 준비되지 않는 정식 이민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월장 담을 넘고 이렇게 많이들 가기도 합니다. 이 장벽이 저 바닥까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체크포인트의 모습이죠.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줄을 잇고 있는데 여기에 거리에서 이렇게 물을 팔고 음료수를 팔고 빵을 팔고 과일을 파는 분들이 많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립니다. 이 국경을 표시하는 장벽들이 이렇게 저 사막까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국경대 그 경찰들이 이걸 다 어, 방어를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담을 넘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담 넘어 오면은 이 미국 사막에서 지냅니다. 며칠 동안. 또 그 수색대가 있어가지고 또 수색도 하고 하는데 그들은 수색대가 오더라도 체포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는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 있는 보호소라든가 또 이렇게 그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그런 곳이 훨씬 음식도 좋고 에어컨도 나오고 훨씬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옵니다. 여기 이제 티juana 거기 도리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인구 한 70만이 있는 로사티로 해변이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멕시코로서는 최북서 해안 지형이죠. 여기 여기 보면 바하 칼리포르니아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곳으로 현재 인구가 한 7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가 또 방문해 봅니다. 참 이거 해변이 굉장히 좋고 음식점도 좋고 호텔도 아주 좋은 시설에서 아주 인기 있는 휴양 도시로 미국 분들이 많이 이곳에 와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로살디도 저도 이렇게 자주 가봤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조금만 한 시간만 더 내려가면은 해변가에서 말을 타고 이런 휴양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해변 도시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해변 쪽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휴양 도시지만은 또 해변가 반대쪽 내륙 쪽에는 엄청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렌터카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쪽으로도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미국 교회들이 많이 와서 여름 성경회도 하고 또 이렇게 이 구제 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로사티리또 그 해안도시 모습이에요. 거기도 이 휴양지이기 때문에 참 잘 갖춰 놨습니다. 특히 멕시코 전통 음식, 전통 음악, 또 이런 축제도 이렇게 열리는 곳인데 이 해변에 많은 항구들 있는 이런 집들이 미국인들이 많이 와서 별장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항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항의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여기에 그 유명한 음악제가 있는데 바하 비치 페스트 이것이 이제 201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매년마다 매진되는 음악회입니다. 라틴 문화를 아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이런 음악제가 3년 동안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이게 재개가 됐어요.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이네요. 2023년 다시 재개가 됐고 또 여기에 이 도시 로자리토 여기에 들어갈 때는 큰 예수님 상이 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정답게 예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오시오는 거기 있는 이 카리브해 멕시코만 캘리포니아만 끼고 이 멕시코는 모두 10,000km에 해당되는 해안선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 해안선이 가는 곳마다 좋아요. 태평양 사이드는 태평양 사이드대로, 또 카리브해는 카리브해대로, 멕시코만 거기에 이제 캔쿤이 있는 곳에, 또 캘리포니아만도 그렇게 참, 이 좋은 이런 해변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아사카 이 해변가, 또 플라야 노르트 이쪽에도 휴양의 도시죠. 물도 코발트생이고 참 좋습니다. 우리 멕시코는 뭐 쉽게 미국에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하와이 안 가더라도 이런 좋은 해변가가 멕시코에 늘려 있습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이렇게 유명한 곳이 브라질 해변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은 이제 저 대서양 쪽에 그런 이제 바닷가가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멕시코 해안도 엄청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태평양 해안과 이 다섯 개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것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얼마나 참 이런 게 좋습니까? 또 이사, 파시온 뭐 이런 데도 신혼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아쿨말 비치 이런데 참 기후도 좋고 날씨도 좋고, 또 마야찬 비치라는 곳도 이렇게 있고요. 자, 수도의 멕시코 시티에 갑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요. 인구가 2천만 명 넘으니까 세계에서도 몇 번째 가는 도시죠. 상하이 다음으로 아마 여기가 인구가 많을 겁니다. 여기는 해발 2200m 높이기 때문에 약간 그 고산증이 있는 분들은 머리가 좀 아플 정도로 이래 그런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덥지는 않는데 여름 되면 건조하고 높은 그걸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바로 멕시코 시티입니다. 이 도시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한 600명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볼 것도 많습니다. 1813년에 국가의 최초 헌법이 선포된 곳이고 각 방면으로 약 240km를 청량한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각형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올림픽도 개최를 했습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대회가 있었죠. 또 그 후에 큰 지진이 또 있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고궁 이거 들릴 필요가 있고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볼만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템프로 시장이 있습니다. 또 아즈텍 유물이 여러 군데 있는 곳이 멕시코 시티입니다. 정말 여기도 한 3, 4일 정도 볼만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국립인류학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가보면은 이 차풀 태백 공원 거기에 입구 표시를 하고 있는데 1964년에 지어졌고 현자 성공을 거둔 이 현대 건축물에 얘는 그 오래된 미술 보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참 볼만합니다. 11m 높이의 기둥이 있는 거대한 석조 건물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프로 시장, 그리고 대피라미드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즈텍 문화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즈텍 문화 이것이요 1978년도에 발견된 최초의 유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참 볼만하고, 이게 지름 3m 이상, 무게 8.5톤의 미세한 조각된 이런 시장.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의 템플로 시장, 여기에 이제 박물관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데 국립인류학 박물관은 정말 공부할 게 많고 볼 게 많습니다. 또 예술의 전당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파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만큼 웅장한 규모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말 예술의 전당으로 여러 가지 오페라며 무용, 발레, 또 음악회 이런 것이
여기에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멕시코 시티의 제일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성당입니다. 여기는 캐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이 아주 멕시코 시티를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국립궁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식민 시절도 그랬고 그 후에도 독립한 이후에도 이 왕립 시절 때에 있었던 지금은 대통령궁으로 사용합니다만은 길이가 200m예요. 엄청 노아의 방주가 135m였잖아요. 그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자유의 종이 있어서 매년 9월 15일 이렇게 멕시코가 독립을 한 기념일 종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 궁정은 절대 붉게 빛나는 돌로 지어졌으며 200m 길이의 외관을 자랑하고 지금 현재는 대통령의 공식 거주지입니다. 아스텍 궁전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장식과 또 거기에 배치된 그런 데코레이션 이것이 옛날 궁전을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자유의 종은 1810년 9월 15일 독립전쟁 때 처음 이게 울려 퍼진 이후로 매년 이날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역사가 여기에 쭉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랜드 계단을 장식하는 그런 벽화가 있습니다. 영어 안내 투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국립박물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공원이 중앙에 있는데 이것을 차풀 떼백 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4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자랑하는 이런 공원. 이것은 여기 보면 스포츠 시설과 또 식물원도 있고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국립역사박물관, 국립인류학박물관 다 여기에 이렇게 밀집하고 있죠. 현대미술관도 있습니다. 이게는 아주 며칠을 봐야 될 그런 이제 규모의 이런 공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독립기념탑이 있어요. 이거는 오래전에 1810년에 독립한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36m의 꼭대기에 있는데 승리의 날개를 달린 여신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국립역사박물관 공원 안에 있는 바로 그것으로 이쪽에 들어가면은 모든 멕시코의 역사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스텍 문화의 모습 많이 담고 있고 스페인 통치 시절 때의 모습이 많이 있고 금으로 장식된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런 세공품들 또 공예품들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프리다 까올로라는 그런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대기의 조약돌 거리가 늘어선 멕시코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성모 성당이라고 와달 이게 있는데 1531년에 개장된 이후로 순례자들이 매번 찾아오는 캐톨릭에서는 아주 유명한 것으로 매년 12월 12일 명절 날 때는 수백만 명이 지금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알라메다 센트럴이라고 여기서 많은 분수와 조각이 있는 그늘지고 아름다움에 유지된 공원. 그래서 아즈텍 시장이 있었던 곳에 세워졌는데 여기 가도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또 세문화의 광장과 아고드라고 세계 문화 광장. 이 광장이 바로 이 중요 공원과 또 이렇게 그 광장에 있어서 1521년 아즈텍의 마지막 절망적인 장면의 현상을 여기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념탑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기억되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아즈텍 피라미드, 사원, 스페인 교회, 또 현대 타워 블록 등 이 세 가지 시대의 건물이 다채롭게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타일 오브 하우스.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그림과는 정반대의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장엄한 하우스 오브 타일을 이루고 있는데 원래 1596년에 지어졌는데 웨블라의 아름다운 파란색과 흰색의 타일로 150년 후 이것이 장식된 100여 년 동안 세워진 그런 교회죠. 그리고 1925년에는 계단 벽면에 벽을 그렸을 때 더욱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또 무세오 벽화 여기에 이제 가보시면 이제 벽화로 국립인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라메다 공원의 주일날 오후의 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멕시코의 역사적 인물 중 일부를 다 캐리커처 한 주의 그 수년간 여기 이제 전시되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쪽 그 멕시코만 캘리포니아만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서쪽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곳이 캔쿤이죠. 그래서 우리 멕시코 하면은 휴양 도시로 캔쿤을 많이 갑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 장로교 우리 PCUSA 총회도 여기서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여러 한국인이 2세들이 유카탄 반도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유카탄 반도에 가면은 반드시 캔쿤으로 가서 좀 며칠 쉬고 오는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로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마냐 문명. 우리 저쪽 서쪽에는 아즈텍 문명이지만 이쪽 동쪽에 오면 마냐 문명 이 유카탄 반도를 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가 참 멋있는 곳입니다. 코발트색의 바닷가 캔쿤의 도시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또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모습입니다. 베니또 부아레스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 공항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곳. 참 그 주변에도 포럼 비치 캔쿤 하늘의 구름색과 이 바다의 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휴양지로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캔쿤은 뭐 한 일주일 혹은 보름 정도 해서 참 쉬고 오기에 굉장히 참 좋은 곳입니다. 캔쿤에 또 축구 경기장이 있죠. 또 아카폴로 대 구아레스 이쪽 역시 항구 도시로 이 유카탄 반도에 있는 곳이죠. 익스타파 항구 도시.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모레리아 여기도 보면은 이 주의 수도인데 30개 주 가운데 하나의 이 주도입니다. 여기도 역사적인 도시로 또 많이 찾습니다. 이 모레리아에 있는 도심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가장 이제 핵심이 유카탄 반도입니다. 한인 멕시코 이민이 이곳에 갔습니다. 미국은 하와이에 그 1903년도 1월 달에 간 것이 오늘날 미국의 한인 이민사의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공식으로 이민 간 첫 번째 케이스가 하와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유카탄입니다. 멕시코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장영 선생님이 멕시코 한인 이민사 이민 100년사라는 책을 2006년도에 출판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61세였습니다. 이분은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위원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유카탄에 대한 우리 한인 이민사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카탄 반도와 마야 문명. 여기 이제 치첸이트사의 유적으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요. 마야 문명 치들 때에.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가 옛날 다 태양신을 섬겼던 재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단문에 올라가는데 우리로 보면 꼭 바벨탑처럼 생겼습니다. 예, 바벨탑은 달신을 섬겼던 재단이고 이쪽 마양 문명이니 아즈텍 이 문명은 다 태양신을 섬겼던 재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별로 보면 유카탄 반도에 선고전기 시대라고 구분하고 또 고전기 시대라고 구분하고 후고전기 시대로 구분합니다. BC 2000년 전부터 AD 250년 또 AD 250에서 900년 또 950부터 1539년 이 사이를 이렇게 고전기 시대를 세 것으로 나누는 것인데 그런 분류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남미 또 중남미 이쪽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문명이 있어 왔습니다. 그를 훗날 이제 서양인들, 유럽인들이 발견을 했을 뿐이지 여기에 오랫동안 문명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기에 가면은 저 박물관 같은데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카탄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야 문명 그리고 세노테입니다. 이거 마야 문명의 지금 신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이런 거성 문화 어떻게 이렇게 그 고대 시대 때 이 형성했을까? 마야 문명과 이 종교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 이제 조금 이따가 또 페루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페루도 가면은 엄청난 또 그 당시 문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부 유카탄에 보면 이런 유적을 볼 수 있는데 마야 문명의 흔적입니다. 마야 문명의 천재단이 또 있어요. 그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이것도 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박물관의 한 자료의 그 시대 구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글자가 작아가지고 다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다 보이는데 이것도 다 이 뿌리가 있더라고요. 뿌리와 발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천지다. 자, 멕시코로 가는 한인들 이들은 속아서 사실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 하와이 그 이민을 많이 갈 때이기 때문에 이제 1033명이 영국 배 일포도라는 배에 탔습니다. 1905년 4월 2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와이로 가는 줄 알았어요. 가는 도중에 두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1031명이 멕시코 유카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객선이 아닌 그것도 화물선이었습니다. 이런 항해는 보통 한 달 보름 동안 태평양을 건너게 됐죠. 배가 도착한 것이 멕시코의 살리나 크루스 항이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한국인들은 그곳이 하와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아서 멕시코도로 온 거죠. 항해 중에 두 명의 어린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분이 1031년. 그 하와이에 도착했던 2년 전에 1903년 1월 달에 도착했던 분들은 102명이 도착했어요. 한인에. 그분들이 이제 미국 이민을 시작했고 여기는 지금 1031명 얼마나 많은 숫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노예처럼 애니깽이라고 애니깽은 수수 사탕수수 밭입니다. 그거를 현진 말로 애니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농장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며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1909년 5월 15일 이후 라파엘 회원, 또 올레 가리오, 볼리나 등 11개의 대농장주에 한인들이 분배가 돼가지고 이 숫자만 해도 1085명, 그러니까 계속 온 거죠. 이 자료를 기초로 항해 중에 사망한 2명과 또 살리나 브루스 병원에서 사망한 2명 합치면 최초 인천을 떠난 이민자 수는 1089명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33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지 자료를 보면은
1089명이 인천항을 출발했을 것이다. 그중 이 중에 이제 한 2개월이 지난 이후로 한 4명이 이제 사망자가 나서 1085명이 이제 그때 일한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이민선의 통역을 맡았던 권병숙 씨는 곡으로 보낸 편지에 사망자가 5명이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요약을 하면 1905년 4월 2일 인천을 출발했던 1033명, 혹은 기록에 그들이 현지 숫자로 말하면 1089명이 출발해서 5월 10일 날 멕시코에 도착할 때 1031명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이제 그 멕시코 이민 연구를 했던 이장경 씨가 17년 동안 걸쳐서 조사하고 밝힌 것에 의하면은 요 위에 이제 숫자가 공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지간 이분들은 멕시코에서 애니갱이라는 그런 이제 사탕농에서 일했던 분들, 옷차림이고 이런 분들이 참 이게 남루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도착한 1905년을 기점으로 2005년에 이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교민들이 이렇게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왔던 분들의 이름과 고향 그리고 출신 성분적 기초적으로 이렇게 밝힌 내용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장영 씨 이분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소수의 전직 관리, 그리고 광무군인, 양반, 소장긴, 자벽부, 떠돌이, 심지어 무당, 신부, 그리고 4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멕시코 이민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 식민회사가 강제로 납치한 거린 불량아도 상당수 포함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일포드 그 영국 선박을 타서 출항하기 직전에 일본 경찰들이 해안을 뒤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고종의 황실 군대를 애산하는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한 친위대 고위 인사 김윤원 씨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 배에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살아남아서 멕시코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황해도 양반 출신인 김 씨와 서울의 좋은 가문 출신의 부인 송 씨였지만, 부부 앞에 펼쳐진 멕시코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녀분들이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한인 후손회가 조직이 됐는데 2004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3세 세대인 데비드 공, 이분이 후손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고 멕시코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 위해서 이 한인 후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은 약 300여 가구가 등록되어 있지만, 이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이분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협조도 하고 한국의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찾기에도 많이 이렇게 줍니다. 특히 추석 같은 날, 또 한국의 설날 같은 이런 때에 정말 이렇게 해외에 있었던 이 멕시코 한인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강혜원 씨가 서울대학교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소속인데,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 속의 한국이라는 책을 또 편집했습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여기도 정말 이렇게 방문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절벽 다이빙이 있어서 이 멕시코 사람들도 아주 즐겨 찾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객들이 여기에 많이 옵니다. 여기서 다이빙하고 이렇게 참 수영을 하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거를
절벽 다이빙이 바로 유카탄 캔군에 있습니다. 해변가에도 즐기지만 또 여기 와서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마야 시대 때 숫자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20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 이런 마야 시대 문명, 태양신을 섬겼던 후예들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콜롬비아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거나 나눌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